교체설에 휩싸인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돼 고민의 무게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아까 마지막 리포트 보신 것처럼 지금 경제 투톱이 곧 바뀔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뭔가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장하성 실장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건 그 사람의 희망이다. 좀 굉장히 불협화음이라고 하기에도 좀 각이 선 발언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내년에도 나아질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표로 본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도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을 얘기한 거고,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본인이 소득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한 거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희망 섞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또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은 지금의 현 상황이 곧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물 경제를 하는 경제 실제 그 정책을 입안했고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의 분위기가 나중에 봄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이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경제 정책을 놓고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어느 쪽이 맞느냐는 두고 보면 알겠죠. 과연 그러면 봄에 과연 좋아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비관론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이제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1년 이상을 소득주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는 사실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 나와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각자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분명히 이건 조금 뭔가 뜻이 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두 분 다 저는 어차피 경질될 거라고, 이미 교체 시스템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인사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런 자중질환적인 모습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주 포스트가 이런 갈등적인 요소를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할 정도까지 왔다면 이것은 정부의 어떤 방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인사적으로 빨리 단언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하성 교수는 교수고 사실은, 그리고 김동연 장관은 관료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 교수라는 것은 실물 경제보다도 오히려, 그리고 이제 장하성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 금융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교수들은 이론적인 틀에 맞춰서 과거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틀에 맞춰서 전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물 경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즉시 이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사실 약한 것이 우리 교수들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각자의 그동안에 걸어온 길에 따라서 각자의 전망을 내놓은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두 분이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하성 실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주 성장, 완전 고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경제는 안 좋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밑바닥 민심이라든가 밑바닥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린다 한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어느 누구도 저는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현재의 어떤 글로벌 경제가 꾸준히 저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출한 경제 정책을 낸다 한들 글로벌 경제를 넘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만약 이 두 분을 경질하고 다른 경제 포스트가 온다고 한들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권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정부도 사실 전국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교체설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좀 한국당의 입장이 재밌습니다. 예. 원래는 경제 투톱 동시에 교체해라라고 주장을 하다가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한 실장을 분리시켜서 장화성 실장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시장 경제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예.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침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시인하고 문제가 있고 본인이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도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 김동연 부총리가 일정 부분 한국당이 공격하는 포인트에 뭐 부합한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결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를 감싸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또 김동연 부총리의 이력을 보세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관로하시면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분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무조정실장까지 했던 예.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물론 뭐 관료가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관료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장관이 누가 대통령이 됐든 뭐 자기가 주관을 갖고 일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이 다르지 않은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는 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예. 그런데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을 해야 되면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하성 실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기조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뒤집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려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예컨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예.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호하면서 장관 실장을 공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하성 실장은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뭐 그 후임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현 사회수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관련해서 그 정책에 좀 실패했다는 그런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 분이거든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제 함합형은 청와대에서나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내세울서 일단은 여론적 추이를 보는 것은 당연한데 네. 세종대 교수가 환경부 차관도 지내고 그리고 도시계획학 박사를 받아서 네. 서울시 또 뭐 개발원의 원장도 하고 해서 서울시 도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실패했던 그런 전력도 있지만 실물 경제, 금융이라든가 경제 문제 전반을 컨트롤 타워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역량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 자체가 도시 계획과 관련돼서 예. 도시 지역 계획학 박사를 받고 이런 쪽에서 쭉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해왔고 대학에서도 그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종합적인 이런 컨트롤 타워를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전에 그 전 정권에서의 그런 어떤 난맥상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인사의 어떤 부적절하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결국은 인사권자가 어떤 사람을 쓰냐 그것은 결국은 인사권자는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와 어떤 그 방향이 같은 네. 정책적인 마인드가 같은 그런 어떤 그 부총리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신임받는 분이죠 지금 대통령에게 김수현. 예, 현재는 사회수석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신임받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사실 앞서도 언급이 살짝 됐지만 여권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소통 문제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권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긴 해요. 김수현 수석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강직하고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사회운동도 오래 하셨잖아요, 저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또 이제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저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수현 수석이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장하성 실장이 할 때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 뭐 장하성 실장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큰 기조는 소득주 성장이에요. 이건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득주 성장의 가장 키는 소득 불균형의 해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서 못 사는 사람들 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 소득이 일정 부분 보장되게 하자. 이게 소득주 성장의 키인데 그 부분을 김수현 수석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추진할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합의에 오르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나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소통이 잘 되고 뭐 태도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이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건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김수현 수석에 대해서 아까 뭐 장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문 분야가 실물 경제 쪽은 아니다 보니 네. 이제 도시 환경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 부분도 과연 그러면 경제 산업탑으로서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약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 섞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주 성장의 전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끌어 나간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과연 지금 만약에 경제사령탑을 교체를 한다면 예. 문재인 정부 2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년 반 뒤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해서 이분이 경제적인 성과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해서 완전 고용, 소득 평등,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예. 이 리스크가 그대로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한테 여론적 지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편하게 일시키고 내 어떤 가치를 신임해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도 좋지만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경제정책 전반에서 야권과도 일정 부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사령탑을 세워서 소통의 그리고 협치의 단초를 이 기회에 만들면 정권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참 고초를 겪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실 텐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원래 이재명 지사가 경찰 고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걸 만류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둘 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찬 대표가 만류했던 이유가 그래도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여당 소속 경기도지사가 현재 정권에 있는 경찰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한다?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현 정부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부딪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당이 마치 이걸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현 정부와 이재명 지사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결국 대권 주장이 어쨌든 거명되는 분인데 저분이 어쨌든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게 결코 이렇게 아직 3년 이상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당 입장에서도 지지율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대결 구도를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또 이재명 지사는 왜 그걸 받았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생각해 보세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 정부, 현 여당의 지지나 현 여당 틀 안에서 대권을 꿈꾸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현 제도 안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여당에서 팔을 내밀었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든 반대 세력이 당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안에서 링 안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유리해요. 대권을 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래서 윈윈 한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대권 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라고 봤을 것이고 이해찬 대표는 저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우리 지금 현 정권에서 경찰이나 아니면 공기관이죠. 공공기관과 부딪히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 여권이나 현 정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괜찮은 모양새로 지금 정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3가지나 있네요. 네,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네. 3가지로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약한 쪽에서는 항상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하고 이것이 물론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이슈를 제공하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큰 이슈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조용히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 이런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것이 해서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잠룡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당이 잘 되려면 잠룡이 많아야지 잘 되는 겁니다. 잠룡이라든가 차기 대선 주자가 없으면 정당이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정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대선 지지율이 뭐 2위, 3위 뭐 그 정도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당대표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는 국가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리고 공권력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경찰도 어차피 국가의 큰 어떤 공권력인데 이것을 지사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가 이것을 고발하겠다. 그런 것들은 지도자의 기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안 좋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둘이 서로 내밀하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각자의 의견을 해서 이런 의견 수렴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권 잠룡.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진보 진영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역시 그렇죠. 이 논란이 뭔가 호재라는 표현이 웃기긴 한데 호재라고 예.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거죠. 예컨대 그러니까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것은 정치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줄곧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죄가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금 김부선 씨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여론이요. 이재명 지사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에 좀 불리하게 가다가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들도 같이 지금 비드가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은 정치적 선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사이에는 두 사람 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잖아요. 여론은. 그럼 여론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인으로서 부도덕하거나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를 처리하겠지만 지지를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잠룡들이 여러 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 영향력 있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이재명 지사예요. 어쨌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같이 후보로서 경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인지도가 있고 또 골수 팬이라고 하는 소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고 있죠. 매니아층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있었던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재명 지사의 저런 어떤 모습이 어찌 보면 그 대선 주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더라도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것이 인지도를 높였고 그 인지도가 결국 이재명 지사 쪽으로 투표를 하게 지지도를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위원 간의 갈등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대 연기론을 전 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다시 2월 말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면 전대를 훨씬 당겨서 12월 말에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11월 말요? 12월 말에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대위도 그렇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그렇고 당의 주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객이 들어와서 주인들을 지금 장악하겠다고 하는데 칼이 있습니까? 칼이라는 것은 공천권인데 지금 총선이 1년 반 뒤에 있는데 이분들은 그 다음 전당대회가 2월이냐 3월이냐 4월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하고 무기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비대위의 어떤 그 추상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당을 정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입니다. 물론 당원이 주인이지만 당원이 선출해서 총선에 나가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어머니 지금 버텨 있고 개파적으로 지금 딱 뭉쳐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에서 칼질을 한다니까 내부적으로 개파가 훨씬 더 지금 단단하게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를 과연 어떤 특정 개파를 다 짜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장면과 윤보선 치열하게 뭐 해방 정국 이후에 예. 이공화국 그때 당시에 상당히 치열하게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은 때가 있었는데 저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부의 어떤 각 개파의 대표들이 해서 무슨 최고위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스스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상당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차피 김병준 비대위가 지금 출범을 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가치를 논할 것인지 사람을 제거할 것인지 네. 사람을 교체할 것인지 뚜렷한 어떤 무기가 없다. 이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그 김병준호가 처음에 문을 열 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주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레임덕이 빠진다라는 분석도 있고 어디서는 뭐 빠질 레임덕조차도 없었다. 처음부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김병준 비대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계속 그 내부에서 이런 논란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 특위의 위원으로 모셨는데 그분하고 지금 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대 문제 가지고도 그렇고 이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고 외부에 있다 오셨잖아요. 네. 또 민주당에 갔다가 오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나 활동 환경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쇄신의 모습이나 혁신의 모습이나. 그런데 발언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예. 예컨대 비대위원장이 뭔가 강력하게 추진을 나가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당내에서 긴장을 할 텐데 두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내 의원들도 전혀 긴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럼 그냥 물 흐르듯이 가서 전대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새롭게 바뀌겠다. 전대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줄 서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저 상황을 저는 자초했다고 보고 예전에 돌아가서 처음 돼서 좀 더 강력하게 당을 쇄신하는 모습이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면 네. 여론을 움직이든 아니면 당내 의원들이 긴장을 해서라도 따라주든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국 지금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레임덕도 없는 정도까지 한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듣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당의 현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 와중에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정병국 의원의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손학규 대표까지 함께해서 이게 아무래도 정계 개편의 핵심 인물들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관련 이야기 오갔을까요? 뭐 당연히 오가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정치인들의 어떤 퍼포먼스, 자기 얼굴 알리기 그런 수준이고 선거 직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독립 변수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 성과라든가 지지율을 계속 고공행진하냐 아니면 경제가 정말 더 어려워져서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 국민들이 민심이 이반되냐 예. 그거에 따라서 한국당과 보수당이 어떻게 결집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정말 민주당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 50% 정도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가고 있다면 야권이 이 힘을 합칠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위기가 더 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상당히 온다면 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안 되겠다. 20%가 이반하면 상당히 큰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보수 정권에 몸담았던 각계 세력이 다시 개파를 동원해서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개파가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비판을 하지만 한국 정치는 개파 정치의 역사고 영고주의의 어떤 정치 패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역설적으로 한국당이 지금 비대위를 통해서 조강특위에서 개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이면에는 개파가 훨씬 더 지금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변수는 경제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부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야권이 그 뭉치는 힘이
좀 빨라지냐 아니면 총선 직전에 뭉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렇죠. 당에서는 윤리위를 일단 열겠다. 오늘이었는데요. 예, 일단 그랬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용주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윤리위도 연기가 됐습니다. 예. 일단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가겠다. 예. 맞지 않죠.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건 예. 경찰 조사의 문제하고 달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혐의 없음이나 뭐 처벌이 낮게 나오면 자기는 책임 없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윤창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켰으면 정말 당 심판, 윤리심판원에 가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말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도 마찬가지고 평화당도 이걸 이용주 의원을 감싸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저는 평화당도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경찰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거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어떤 자리든 가서 사죄하고 잘못을 빌고 또 거기서 정당한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이지 경찰 조사가 안 나왔으니까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불출석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에서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빨리 긴급하게 저는 윤리를 소집을 해서 빨리 결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 생각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지금 분위기를 좀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사전에 이제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당의 윤리심판이 오늘 4시에 그 윤리심판을 열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연기된 거 예, 아니겠습니까? 미뤄졌죠. 그것을 경찰 조사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조율이 됐다면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다시 뭐 또 법원이라든가 검찰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예. 민평당 내부에서 보면은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아쉽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도당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당직을 할 사람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이런 것이 현실적인 한계고 예. 그러나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음주 적발하면은 정말 국민들을 대표하는 선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여러 가지 처벌 수위가 있는데 오늘 4시에 열기로 했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 옳았다. 그러나 지금 이미 연기했기 때문에 이만큼 또 비판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당으로서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앞으로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걸 하면 뭐 모든 것을 다 봉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당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당으로서는 뭐 경고라든가 당직 정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높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내놓아야만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기하고 할수록 아마 국민들이 아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 민주평화당이 그 사실을 좀 주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윤리위가 이제 다시 열릴 거라고 하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